퇴근길 간선도로에는 본격적인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3차로에서는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나 뒤로는 차량들 여파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잠실대교에서 한남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속도가 길게 내려가 있습니다. 나라나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마포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고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였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열었죠. 이 자리에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플러스 저출생 이 대책까지 이 정부의 의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최근 불거진 한동훈 대표의 갈등설에도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 여야 간의 소통, 국회 정상과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이어서 여야 모두 연찬회를 갖고서 이 9월 정기국회 전열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말 꽉 막힌 전국 속에서 어떤 여야가 어떤 해법을 과연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간호법 통과를 봤을 때는 여야 협치가 가능할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지만 제가 볼 때 과연 이런 희망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죠. 2부에서는 정법 승부, 임주혜 변호사, 이지윤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요. 3부에서는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키워드로 보는 승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문을 열겠는데요. 자, 오늘도 이발을 하고 나온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발한 지 들이닥치는 3일차 이우영입니다. 그저께 잘랐다며요. 그러니까 3일차인가?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좀 아까 저한테 막 투덜대라고 내가 머리 잘랐어요 했더니 언제 자른 걸 인지 아는 척하냐고 막 그러는데 네, 제가 정확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좀 막막합니다만 예. 야, 보통 이발 얼마나 자주 해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5, 6주에 한 번. 5, 6주에 한 네. 번, 한 달에 한 번. 근데 나는 요새 흰머리가 막 계속 자라가지고 염색을 할 겸 머리를 한 달 좀 안 되게 잘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흰머리는 사실 저도
하여간 내가 뭘 얘기를 하질 못해요. 네. 얘기를 하면은 꼭 자기도 뭐 어떻다고 지고 싶지 얘기하는데 않거든요. 아니 이게 네. 지금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나도 사실 30대 중반에 백발이 됐어요. 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난 30대 중반에 이건 백발이 지겠습니다. 됐어요. 30대 중반에 백발이 됐어요. 내가 그게 머리를 쓰면 난 머리가 하얘지나 봐요. 예?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두 종류가 있거든요.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였는데,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이제 학위 논문 막 쓰고 그럴 때 그때 머리가 백발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리고 진짜 너무 충격적인 지금 그 사고가 났죠. 저도 사실 이 도로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연희동에서 이 싱크홀이 갑자기 발생을 해서 달리던 차가 싱크홀 안에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80대 운전사와 70대 동승 여성분이 지금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모르는 길은 모르는데 이게 연희동에서 상암동 오는 그 도로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게 학교에서 이제 여기 올 때나 이거 자주 가는 도로인데 이게 왕복 지금 저기 6차선 도로인데 6차선 도로에 2차선 그 가운데가 갑자기 푹 꺼진 겁니다. 예? 이거 무서워가지고 아니 근데 저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네. 진짜 저건 어디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운전하고 맨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 되는데 저건 진짜 조심한다고 될 수 있는 그렇죠. 조심한다고 문제가 될 일이 아니어서. 저걸 여러분도 그 나중에 그 뉴스 보시다 화면 보시면 아는데 너무 좀 충격적인. 그러니까 저 같이 운전하시던 분들도 너무 놀랍고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지금 70대 여성 조수석에 타셨던 70대 여성은 지금 심정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고네요. 참. 여러분 어쨌든 저거 사실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데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여러분이 방송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다뤄드릴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관련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분야의 성과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예. 토렴 소리가 너무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 먼저 4대 개혁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다라고 하면서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금 소진 연도를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되고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 촉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안으로 논란을 빚은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의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고요.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출생 위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노사법치를 확립해서 연례 행사했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 일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북한과 관련해서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질의응답이 무려 84분간 이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소통과 관련해서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양한 현안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하면서 이 당정, 정부와 여당이 당정 간에 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나라고 하면서 원활히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김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본인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면서 검찰의 방문 조사 특혜 논란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수사 처분 결과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왔다면서 이 김 여사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한 것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서 수사 처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선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일 이제 리더십 교체 이후 한미일 협력 방향과 관련돼서 질문도 있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인도 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3국에도 매우 이익이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일단 일본의 경우에는 다음 달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안과 관련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늘 열려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을에는 신임 총리가 취임할 것 같은데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한일 간의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미 대선 이후 북핵 관련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거부하고 비핵화를 용인하고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 뉴라이트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선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이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3분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보훈부 장관이 한 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데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한다라고 하면서 그간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 1번으로 제청한 분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 본 적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최근 이제 뉴라이트의 정의가 언급하는 분마다 또 언론에서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면서 뉴라이트가 솔직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기사를 보면 또 이에 대해서 이제 광복 회장의 비판도 있었고요. 또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언급됐던 반국가 세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리핑에서 40분, 기자회견은 84분, 당초 예상했던 90분을 훨씬 넘긴 국정 브리핑과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계속 한 2시간 했거든요. 2시간 동안 이거를 계속 꾸준히 이것만 볼 수는 없어가지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봤어요. 그런데 일단 좋은 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이 전 굉장히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였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란 건 뭐냐면 솔직함이라든지 그리고 자연스러움이라든지 이러한 것, 거침없는 발언 이런 것들에 있어 그런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건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한다면 많은 국민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4대 개혁 플러스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언급이 있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좀 유감스러운데 사실 그 연금 개혁 문제도 그렇고 의료 개혁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기존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그런 수준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이게 모처럼 마련된 기회인데 좀 그렇다. 그리고 지금 뭐 응급실 100% 잘 돌아간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러한 언급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일반 국민이 느끼고 있는 의료 환경에 상당히 좀 일치되는가라는 측면. 이 얘기는 결국은 대통령의 말에 어느 정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이거는 본인들이 겪었거나 주위에서 겪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건데 그렇다면 일단 대통령이 그 불안이 왜 생겼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풀어갔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그것도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한 장점 이렇게 솔직하고 뭐 좀 거침없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내용 면에 있어서는 전 좀 상당히 부족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부족함이라는 것은 뭘로 커버가 될 수 있냐 하면 이런 것들을 자주 해야 돼요. 이게 뭐 가끔 하고 이렇게 되면 더군다나 사람들이 더 큰 기대를 갖는데 실망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자주 하면 다음에 또 물어보고 들어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좀 자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그럼 그거 물어보면 대통령이 맞아요. 우리 갈등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에는 기자분들의 질문도 좀 더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좀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출신 교사 4명 등 5명의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대법원이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에서 12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 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혜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공개 경쟁을 가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자, 이렇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 퇴직 대상으로 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과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또 이 지시를 받고 해직 교사들에 대한 특채 관련 보고를 받고 면접 심사위원에게 전화를 돌리기도 한 A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조 교육감이라서요.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열린다고 합니다. 또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라고 하는데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만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한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어서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오늘 조 교육감은 이 서울시 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게 유죄 확정 선고 20여 분 뒤입니다.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조희연 이제 전 교육감이죠. 전 교육감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저는 좀 정치권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대한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전 교육감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이 지금 정치권에서 무슨 판결만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토달고 뭐 자기 무죄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조희연 전 교육감은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거 요새 정말 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신선하다고 느낄 정도로 당연함이라는 것이 아주 드문 경우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조희연 전 교육감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분이 이제 성공회대 교수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래서 교육자이자 교육감을 하신 분으로서 법원의 결정을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른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요새 모처럼 정말 이 당연한 말을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10월 달에 있을 보궐선거 이거 굉장히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교육감 선거라는 게요. 그 누가 나왔는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후보가 나왔을 때 이 후보가 진보 후보인지 보수 후보인지도 잘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보수와 진보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점퍼를 입을 때 보수 후보는 빨간색 있고 진보 후보는 파란색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색깔 입어요. 지금 이구영 아나운서 지금 입고 있잖아요. 저는 그 어떤 정치적 진보 메시지를 후보는 이제 이런 색깔 내포하지 입고 않습니다. 이런데 사실 제가 이 선거를 주목하는 게 뭐냐면 지금 총선 이후에 민주당은 입법부에서 단독으로 모든 거를 다 처리하고 그리고 행정부는 사실 행정부대로 소통을 잘하고 여론을 잘 반영하고 그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국민들은 과연 그러면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 저는 누가 교육감이 될까는 별 관심이 없는데 보수 후보에게 손을 들어줄까? 진보 후보에게 손을 들어줄까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라는 것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총선은 앞으로 한참 남았죠. 대선 다음이 총선이잖아요. 그리고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이 일종의 총선 이후에 또 다른 이후 전국의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누구에 대한 중간 평가냐면 사실 22대 국회에 대한 중간 평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가 되게 궁금해요. 근데 궁금하지 않죠. 이 팔꿈치가 아파요? 네? 팔꿈치가 아파요? 왜 아파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봅니다. 무슨 운동을 자, 했는데? 다음 소식. 아니 다음 소식 말고 예? 무슨 운동을 했는데? 저는 뭐 여러 운동 골고루 많이 합니다. 예. 아니 좀 아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르실 텐데 팔을 되게 아파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아들뻘 되는 친구래 가지고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얘기를 방송 마이크 끄고. 아니 아파하면 물어봐야지.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세운 온실가스 감축량이 미래 세대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는지 따지는 헌법재판소 판단 오늘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감축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규정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계획은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요. 오늘 청소,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 4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후소송은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첫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또 이후 시민기후소송, 영유아 기후소송,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에 대한 소송 등 유사한 취지의 소송이 잇따랐다고 하고요.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에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목표로 2018년 배출량의 40%만큼으로 규정한 것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죄였습니다. 청구인들은 해당 감축 목표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과도한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번에 아시아 이 판단과 관련해서 아시아에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면으로 다투는 소송에 대한 사법기관 판단이 나온 게 처음이라고 하고요. 유럽에서는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확정된 위르헨다 판결,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헌법 불합치 결정 등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아시아 최초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도 한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헌재가 오늘 헌재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그래서 결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이게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제사회에 합의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시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행복 추구권 등이 침해당한다는 기후단체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감축 목표를 더 올리지 못했다는 게 이 시민들의 생명권이나 이런 거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게 아마 정부하고 산업계는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감축 목표치 지금 현재 감축 목표치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큰데 이게 지금 상당히 또 이렇게 되면 좀 구체화하면 정부와 산업계가 상당히 좀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지금 이거는 정부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단 국회가 보다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탄소 이 소위 말해서 이 중립법 이걸로 본다면 전기차 좀 더 많이 타면 되는데 이게 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전기차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그 화재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게 그래서 참 그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이 에어컨이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의 생활 방식과 방식을 유지하면서 또 경제도 발전하면서 이렇게 그 감축도 하면서 이게 사실 동시에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데 정부 그 국회가 어떤 또 이 법을 만들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언제 만들지 모르겠어요. 법을 개정하라고 그러는데 뭐 이게 헌재에서 개정하라고 그래가지고 국회가 법을 금방 만든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낙태 관련 법안도 지금 아직도 이게 공중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과연 언제나 제대로 뭐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운동 조심해요. 네. 운동할 때.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나에게 딱 맞는 금융 어디 있을까? 웰컴저축은행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디지털로 간편한 그런 금융 없을까? 100m 앞 웰컴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저축은행은 여기인가? 웰컴저축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웰컴 투 웰컴. 웰컴저축은행.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의 늪이야.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어디까지 왔을까? 새로운 에너지 세상, 미래의 에너지 만드는 한수원. 어디까지 왔을까? 행복한 에너지 세상,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한수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세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 이 캠페인은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이걸로 해주세요. 아빠, 이번 연말 정산은 제가 책임질게요. 사장님,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아유, 고마워요. 또 와요. 소득공제도 받고 장바구니도 두둑하게 채워가네.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아요. 가맹점도 현금 영수증 발급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제 눈치 안 보고 현금 영수증 해도 되겠어요. 쓰는 만큼 돌려받는 현금 영수증처럼 의로운 소비생활. 현금 영수증으로 함께하세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입니다. 진짜 오셨네요. 의사가 설마 와주실까 했는데.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로 거동이 어려워지신 김성규님. 병원까지 못 오셔서 병원이 찾아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진료와 치료는 물론 식사, 복지 서비스까지 연결해드렸는데요. 김성규님, 좀 나아지셨나요? 그럼요. 집에서 병원처럼 치료받는데.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면 병원이 움직여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기도민 누구나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031-120에 문의하세요. 경기도.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대한민국 국가대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며 매일 밤낮으로 흘린 땀방울을 베스트 슬립은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면이 최고의 플레이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베스트 슬립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골프용품 사이트는 딜팡. 딜팡 골프 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 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이 음악 들으시면 다 아시죠? 바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안을 이 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본의 소송 건수가 10배 정도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 법과는 정말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법 승부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임주혜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예, 그리고 이지훈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난 이거 보면 진짜 겁나는 게 이게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이거는 한 개인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범죄고, 그리고 딥페이크가 이게 또 이 정치권에서 이용이 되면 이거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 선거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이건 이래저래 이거는 근절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성범죄 문제 이거가 지금 10대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딥페이크, 어떤 사람들의 사진에다가 음란물 같은 것을 정말 교묘하게 합성한 신종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의 피해자가 10대인 경우도 참 문제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해자가 10대인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청소년들 사이에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 정말 걱정스러운 지점인데, 이게 놀이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텔레그램 봇 같은 걸 이용하면요, 사진을 보내면 그런 허위로 그런 음란물을 만들어내기까지 2초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2초면 순식간에 합성을 해서 뭔가 뚝딱 만들어지니까 청소년들이 어떤 죄의식을 갖지 않고 그런 사진을 쉽게 구하고 그것을 또 단체 채팅창 같은 것에 올림으로써 그를 통해서 그에 대한 댓글을 받고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하나의 유행이나 놀이처럼 번진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아주 잘못된 일이라거나 나쁜 일이라는 생각을 좀 못 해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사건 건수만 보더라도 이런 점들이 확인이 되는데, 문제가 되고 나서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피해자가 196명에 달하고 학생 186명에 달한다고 해요. 심지어 학생들이 선생님 사진 갖고 이런 일을 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지경이 아니다. 재책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이게 삶이 파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어떤 뭐 텔레그램 속에 뭐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뭐 특정 지칭을 하지 않겠지만 SNS 중에서 이 G로 시작하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다른 거는 전부 그 어떤 그런 음란물이라든 이런 거를 막고 있거든요.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게 지금 뚫려 있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도 어떻게 소송을 좀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좀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안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 처벌을 하는 게 지금 규정 자체가 만들어진 게 이런 음란물 같은 거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우리 N번방 조주빈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이제 처음으로 인식하고 거기서 법을 막 그때 마련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당시에 이제 막 반포하고 배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법을 형사처벌을 하자라고 법을 만들면서 나머지 막 혼자 소지하거나 나만 보려고 제작했거나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은 공백으로 놔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더라도 현재 딥페이크 문제 이렇게 서울대 N번방이라든지 뭐 마약 사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범죄, 익명을 범죄화한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막 발빠르게 법안 7개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올라가면 뭐예요? 우리나라 국회는 올라가는 거하고 통과시키는 거하고 달라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만 113개예요. 그럼. 근데 이게 계류만 돼 맨날 계류만 돼 있고 뭐 이게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정치권도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이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들. 네, 그럼요. 일단은 입법 동의를 해서 올라갔다. 발의가 네. 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진짜 의결이 돼서 통과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법으로 나오기까지 또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국민 목소리가 또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핫한 이슈가 터졌을 때 잠깐이 아니라 이거 진짜 인식 있다. 내 주변에 내 친구, 내 동생 아니면 우리 선생님 누가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유명한 이러한 피해자들 양상하는데 전 국민이 나서서 그래 우리 이거 필요하다. 더 처벌 강화해주고 특히 아까 말씀 주셨던 어떤 사이트 상에서 이거를 범죄를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막아놓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 텔레그램 관련해서는 드로프 형제 지금 체포영장 발부됐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드로프 형제 프랑스에서 구속됐죠.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지금 소지하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빨리 우리 이 피해자들 인적사항 알려달라 정보 달라라고 텔레그램에 요청을 했더니 거기에서 안 된다 못 준다고 하고 아무 정보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랑스에서는 이거는 공범 방조다. 이거는 부실 관리를 한 거다. 이러한 불법 영상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너희가 부실 관리한 거니 그거에 따른 범죄 부실 관리 책임을 져라 하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개인정보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의 어떤 전 국민적, 전 세계적 공조나 같이 협력하는 어떤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방송에서 전문가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딥페이크로 만든 조작 사진의 진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그림자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그만큼 특정인에 대한 정말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리 목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을 말아야죠. 근데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 한 5년 정도밖에 못 받는 모양이죠. 맞아요. 이것이 지금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을 이제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양형 기준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그게 뭐예요? 양형 기준. 이제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뭐 판사들이 판단을 할 때 적어도 가이드라인처럼 이 정도의 어떤 죄라면은 이 정도를 내리기로 하지 않은 양형 기준이 있는데 이제 법정형으로는 5년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내려지는 판결을 보면은요. 2020년도부터 1,700여 건 가량의 이런 허위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그런 제작물가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집행유예형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범이고 굉장히 그 형태가 뭐 조악하다거나 아니면 가짜임, 허위임을 알 수 있었던 사정,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던 사정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게 되면은 집행유예형 나오는 경우도 많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년도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벌 기준이 매우 미약했고 또 문제가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법정형에서 보면은 이것을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 내가 호기심에 아니면 장난삼아 그냥 만들어 본 것이지 이거를 어디에 유출하려는 건 의도는 없었다라고 하면은 또 처벌하기가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정말 문제의 심각성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은 더 발전할 거잖아요. 앞으로는 더 교묘해지고 네. 그리고 지금 또 뭐 대안 뭐 예방책으로 나오는 것이 이런 허위 영상물에다가 워터마크라고 하잖아요. 그거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뭐 이거 워터마크 이거에서 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걸 감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거든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니 위조 지폐 만드는 사람들도 깜짝같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건 좀 아니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얘기한 것 중에서 뭐냐면 이 촉법소년 기준을 낮춰야 된다. 네. 이거는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대들이 이런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요. 지금 10대들이 가장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또래 집단들끼리 이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놀이문화다 뭐 이러면서 하고 사실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징역형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징계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좀 뭐 문제의식 없이 또 휩쓸려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경각심을 교육적 차원에서 끝낼 수만 없는 현실에 다다랐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나이, 연령에 대해서는 좀 더 하향하자라는 논의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금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번에 다루어질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예전에도 한번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게 한번 입법 한번 해보자라고 논의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논의가 뚜렷하게 되고 입법까지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좀 듭니다. 그 촉법소년 나이 낮추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법을 바꿔야죠. 그렇죠. 형사법을 바꿔야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제정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연령이 바뀐 적이 없거든요. 지금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보고 그게 있어요. 만이죠, 만 나이 기준인 네. 거죠. 만 14세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중2 정도라고 보통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 빠릅니다. 그렇죠. 초등학생들만 해도 사실 고학년이라고 한다면은 옳고 그름의 판단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고 내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리고 또 세상이 변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알고 싶으면 책 찾아봐야 되고 그 책 찾으려면 도서관 가야 되고 도서관은 가까이 있지도 않고 이런 세대와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검색해 보면은 모든 나오는 지금 이 요즘의 청소년과는 아예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령을 낮추는 게 참 어려운 게 어쨌든 촉법소년을 둔 건 이 청소년들은 처벌보다는 교화에 좀 더 방점을 찍어두어야 한다. 무조건 처벌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런 식으로 포기해버리면 더 막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감안돼서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두고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실제로 또 소년범들을 보면은요 90% 이상은 또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딥페이크 범죄 같은 것은 중범죄이고 성과 관련된 범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 더 이상 그 만 14세가 촉법소년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도 성인과 같은 수준의 그런 불법성에 대한 인지가 있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면은 결국 법 개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니 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어디 칼럼에도 그걸 썼는데 음주운전 이거 한 사람들 혹은 이 과속을 지나치게 하신 분들도 교육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그러면은 괜찮냐? 그럼 앞으로 그런 범죄를 물론 안 저지르는 분도 있지만 또 저지르는 분도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이 부수적인 보조적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 통해서 범죄를 근절하는 거는 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 5년이라고 그러셨나요? 이거를 한 10년, 15년 정도를 하고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가지고
지금도 뭐 학부형들이 뭐 지금 뭐 뒤져가지고 그 자기 아이가 만든 걸지 모르는 걸 지우고 뭐 이런다고 그러던데 이거 잘못 만들면 완전히 내 인생도 끝나고, 왜냐하면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대상자도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데, 그래서 이걸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촉법소년 나이도 물론 낮추고 그러면 이거 어떤 법들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형사법에서 촉법소년 그 연령도 낮추고 또 하나 법을 뭐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특별법을 이럴 때 발의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있는 법이 저희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사실 반포하는 경우에 처벌 지금 규정을 두고 있어요. 14조에 2에서 그게 N번반 사태 때 들어온 법인데 거기에 좀 입법에 미비가 있으니까 해당 특별법에서 조금 더 조항을 정비해서 넣는다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성년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에 따르면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특히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어떠한 인식에 있어서 교육적 차원도 있지만 계도 차원 이게 이만큼 힘들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이 법에 명확한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는 면에서 그 법에도 입법을 좀 소지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성인은 들어가진 않지만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 법에 있어서 지금 가해자도 많고 피해자도 많다는 인식이나 이런 확인이 됐잖아요. 그 법에서도 좀 정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범죄잖아요.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정보통신망법 거기에서 사실 다루어질 수 있는 조항 규정들이 좀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포, 촬영, 소지 이런 걸 처벌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형량을 높이고 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발의한다면 굉장히 좋은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뭐 제작만 해도 이게 뭐 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며요? 그렇죠. 이제 영국, 뭐 미국, 뭐 모든 나라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떠오른 범죄 유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게 대표적인 그런 부작용의 예거든요. 새롭게 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법을 좀 정비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이걸 공유하든 유포하든 이런 것과 관계없이 만들기만 해도 처벌할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해두고 있고요. 미국 상원에서도 이 음란물, 이 허위 음란물로 피해본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배상의 근거, 그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그 부분을 법제화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처벌이 더 강해져야 된다. 이것을 반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만든 것 자체부터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데 다른 국가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처벌 규정을 발빠르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럼 물론 뭐 제가 그거를 반박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게 전쟁론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오면 제일 먼저 그 기술이 적용되는 부분이 무기예요. 무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하여간 모든 게 다 그랬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이것도 이게 무기는 아니지만 무기보다 더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아까 잠깐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지금 텔레그램이라는 게 딥페이크뿐만이 아니라 마약 범죄 이런 거에 상당히 온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체포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사람 뭐 어떻게 벌 주면 이 창업자 벌 주면 뭐 좀 텔레그램이 바뀌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 법을 준다는 게 너가 이거를 운영을 사실은 우리 언론의 자유도 있듯이 통신 비밀을 보호하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해요. 지금 달라고 하는 정보도 비밀 대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를 주게 될 때는 이제 사람 사생활이라든지 내적 대화에 대한 어떤 강제가 또 들어가게 돼서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치밀하게 고민해서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거나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데 만약에 불법성이 정말 명확하게 확인이 됐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 구제 또 이러한 불법 범죄 행위를 잡기 위한 공조 부분까지는 한정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줘서 적극적으로 어떤 합법화된
그러니까 양산해주는 거죠. 비밀스럽게 들어가지 않게, 음지화되지 않게 해주는 정도로 관리를 해주자. 그리고 옛날에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도 소송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서 막 악성 댓글 달리고 했을 때 피해자가 나왔을 때 또는 만약에 이게 불법적인 걸 알았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줘야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이제 시스템 개발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불법적인 부분들이 좀 파악됐다. 그러면 그거를 미리 사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막을 수 있는 관리 시스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사생활의 비밀과 함께 같이 좀 양대 산맥으로 같이 좀 강화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많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지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리틀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그냥 기저귀는 찝찝하고 민망해요. 부탁해요. 하이제라. 어라? 알람도 되네? 안심케어. 하이제라. 실시간으로 배뇨 인식이 되는 성인용 스마트 기저귀 하이제라. 안심케어. 부탁해요. 하이제라.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가득 무한 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 하면 킹콩 부대찌개.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6시에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전 3부에서 뵙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솔비입니다. 더위 피해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즐거운 여행길 되시라고 휴가철 안전운전 수칙 알려드릴게요.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이 늘어나다 보니 교통사고 발생률도 평상시보다 6% 이상 증가하는데요. 출발 전 차량 상태 체크 중요합니다. 타이어 손상은 없는지, 공기압은 적정한지 살피고요. 차 안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필수인 거 아시죠? 장거리 운전에 필요하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가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갓길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기본을 지키는 운전이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제10회 화성송산 포도축제
올해 10주년을 맞은 화성송산 포도축제가 9월 7일 토요일부터 9월 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화성 궁평항에서 열립니다. 새콤달콤 송산 포도를 맛보고 즐기는 시간. 화성송산 포도축제에서 만나요. 이 캠페인은 100만 화성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태풍 산사는 일본 가고시마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먼바닥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영남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동풍이 불며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에는 공기가 선선하지만 낮에는 무더위가 여전합니다. 내일도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과 전주는 24도 예상되고 한낮에는 서울 34도, 대구는 33도로 오늘만큼이나 덥겠습니다. 고속도로나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차량 많은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4차로 쪽에 고장차 한 대 서 있습니다. 하남으로 가는 길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차가 많고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도 차량이 많습니다. 청담대교 양방향 밀리고 있고요. 한강대교 다리 건너는 데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려서 다리 위에서 7분 정도 소요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동탄분기점 부근 5차로 쪽에 고장차 한 대 있고요. 기흥 부근에도 역시 5차로 쪽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습니다. 더 가서는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은 저 강남과 함께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바쁘니까 부지런히 해야죠. 월급날이 제일 기뻐요. 한국의 흥에 반해서 트로트 가수가 됐습니다.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 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 현장이 위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여러 문제는 있지만 정부와 함께 현장의 의사나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있다며 의료개혁을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00명인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유예나 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인원을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도출한 것이라며 증원은 무조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해야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반응하며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 대표는 정기국회 대비 의원 연찬회에서 지금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도 거대 야당의 공세에 대항해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겠다며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대화하고 토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료대란 특위위원장과 강선우 부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현재 응급의료는 버틸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출범식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한동훈 대표의 증원 유예안은 거부하며 이를 번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에 대해 해직 교사들의 복귀 결정을 내렸던 것에 후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판결 직후 서울시 교육청 1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고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기막힌 현실에 회한이 들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가 사법부의 교육정의 구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은 조 교육감은 공정을 제1의 가치로 두어야 하는 국가공무원 교사 채용에 있어 전교조 해직 교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 감사원 감사와 공수처 수사, 법원 판단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16일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조 전 교육감은 서울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며 교육감 부재 상황에서도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시의회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른 사람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일선 검찰청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범죄 예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이원석 총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라며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 대응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심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아동 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이나 영리 목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불법 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반을 규명해 처단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햇살은 뜨겁지만 하늘은 가을처럼 높고 청명합니다. 당분간 폭염은 계속되겠고요. 밤더위는 덜하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 삼척에서는 시간당 35mm 안팎의 거센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제10호 태풍 산산은 현재 강한 세력으로 일본 규슈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태풍특보와 함께 풍랑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강한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 10에서 60mm, 영남에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열대야가 주춤하면서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전주 24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4도, 대구 33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낮더위도 조금씩 누그러들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7도, 습도는 55%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CAD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CAD.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CAD.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광명동굴에 공룡이 나타났어요. 1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들이 광명동굴에 나타났어요. 새로운 기술과 특수 효과로 만든 살아 움직이는 공룡들의 세상.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 다이노 포레스트.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룡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 광명동굴 라스코 전시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생대 공룡의 숲 탐험을 통해 과학 지식뿐 아니라 생명의 탄생까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해 보세요.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은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시가 함께합니다.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에서 지원받기 어려웠던 개인의 특수한 욕구를 파악하여 올해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인 최대 240만 원 내에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방향도 목표도 오직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앞으로의 2년 도민들께 희망이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경기도의회가 힘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엄마, SNS에 올린 영상을 친구들이 보고 자꾸 놀려요. 그럼 지우면 되지. 어릴 때 만든 계정이라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지울 수가 없어요. 어머, 그럼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개 서비스가 해결할게요.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하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을 위해 게시물 삭제를 지원하는 정부 서비스예요. 지금 개인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십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짐에서 배부르네 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킹콩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킹콩 부대찌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방금 좀 전에 전해진 소식인데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9월 1일 2시에 국회에서 만나기로 한 모양이에요. 네네 합의가 됐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된 거죠. 사실은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꾸 대화를 해서 꽉 막힌 전국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그래서 뭐 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대화를 시작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일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실용적이다. 아니 왜냐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재명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바지 사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만나서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 왜냐하면 지금 여권의 가장 큰 결정권자는 대통령인 것이 틀림없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대통령을 설득해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수 있겠냐 이렇게 회의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여야 대표끼리의 회동은 회동대로 하고 또 대통령과의 대화는 대통령과의 또 나름대로 따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상호 대표님 보셨어요? 네, 저는 봤습니다. 근데 잘 됐네. 질의응답까지는 못 봤고 발표하시는 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근데 그 영수회담 얘기도 나왔는데 국회가 여야가 좀 잘 좀 하면은 그때 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이지. 문제가 다 잘 풀린 다음에 보자. 그거는 뭐 굳이 만날 필요가 없죠. 그게 되면 다 이미 풀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대목을 협조를 부탁하고 또 야당을 통해서 또 야당의 의견을 들어줄 건 들어주는 이런 방식의 대화를 통해서 꽉 막힌 전국을 대화 전국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유리한 것은 집권 세력입니다. 야당은 사실 협조 안 하고 그냥 버티기만 해도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책임은 어차피 대통령이 지는 건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회가 좀 정상화되고 야당과 여당이 대화가 잘 되면 만나겠다는 태도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태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어쨌든 뭐 국회가 좀 잘 돌아가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는 결국 만나기 어렵다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지 않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하는 건데 결국 대통령이 야당의 주장을 건건히 거부권 행사만 하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단독 처리를 안 할 수 없는 조건으로 자꾸 이렇게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찻바퀴를 해결을 좀 해야 되죠. 그러려면 대통령이 조금 결자해지 차원에서 만나자 먼저 연락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너희들이 태도가 바뀌어야 내가 만나주겠다는 식의 태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서 전국을 예를 들면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그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전반적으로 몇 점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에? 글쎄 저는 점수를 매기는 적절치 않은데 저는 합격점을 드릴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갔지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총선에서 심판받은 이후에 첫 이렇게 모습으로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 운영의 기조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건지,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비전부터 말씀을 하셨으면 좋을 텐데 잔뜩 치적을 나열하고 또
무슨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았단 말이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모르고 네. 어떤 업종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수치만 예. 보고를 받으신 건지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네 나가보면 아주 뭐 자영업자들 정말 한숨 쉬는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걱정들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짧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셨는데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요. 저는 조금 걱정됐습니다. 그 의정 갈등 문제, 의료 개혁 네네. 문제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지를 밝히고 이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문제로 의정 갈등이 아주 극대화되면서 국민들이 병이 있어도 제대로 고칠 수 없을 만큼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혁의 목표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과정과 방법은 좀 이제 국민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대치 상황으로만 가서 의료계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나는 그냥 고호한다. 이렇게만 접근하시는 것은 좀 심한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적절하게 지금 타협안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나는 그 얘기를 안 듣겠다 이러실 게 아니라 적절한 이제 타협책을 강구할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던 말이 있으니 잊어서 바꿀 수는 없다면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뭔가 해법들을 이제는 좀 절충안을 만들 때가 됐다. 그래서 개혁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의료 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절충안을 이제 내놓아야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고집만 부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지금 의정 갈등 관련해서 뭐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2026년 그 의대 정원은 일단은 다시 논의하자는 그런 입장 아니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이 연기가 됐어요. 이게 네네. 공교로운 건지 우연하게 겹친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 부여가 가능한지 우리 우상호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땐 이것은 당과 용사안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밥 먹는 자리조차 연기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밥 먹기로 한 날짜에 다른 중대한 일정이 대통령 일정이 없다면 그냥 안 만나는 거죠. 대통령실은 그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만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아니, 민생은 늘 챙기셔야지. 그러면 그날 저녁은 안 드신대요? 민생 챙기느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 만나기 싫어서 그냥 연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대표가 말하니까 거기 만나기 싫어서 다음에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 갈등은 갈등인데 참 지금 정권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집권당의 대표, 집권당의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갈등을 좀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도 참 정무적 관리가 안 되는 정권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통 그런 조금 내부적으로 감정이 상하거나 의견이 달라도 조율하는 채널이 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갈등 없다, 우리는 다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 당장 만찬 자리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그것도 대표실에는 얘기를 안 해줘서 원내대표 얘기 통보하고 이거는 감정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미숙한 겁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만찬 연기되는 건 추경호 대표만 알고 한동훈 대표는 직접 들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반대로 증원 2026년 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좀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모르고 한동훈 대표만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저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내대표, 정책의장,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 여기가 유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당정 간의 여러 가지 현안들 또 방향들을 조율하고 있는 느낌이 안 들고요. 예.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정은 좀 일관된 그리고 되게 통일된 견해를 내놓아야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죠.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당대표 말을 믿어야 될지, 원내대표 말을 믿어야 될지, 대통령실을 믿어야 될지 국민들이 되게 혼란스러워지기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의정 갈등이라는 것이 원래 이게 사회적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게 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더 많이 담게 되는 어떻게 방향이 좀 이상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요. 예. 너무 오래 끌으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개혁을 하려고 나서고 그런 주장, 의대 의사 수의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고민, 그건 저희 정부 때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는 찬성하거든요. 그 방향은. 예. 문제는 그것의 과정 관리를 너무 그냥 뭐랄까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만 가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당대표에게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밑에서는 난리다. 지금 환자들은 난리고 의사들은 의사들도 난리인데 어떻게 풀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압박을 국회의원들이 안 할 리가 없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그 여론을 정부 측에 전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과정이죠. 근데 그걸 대통령이 무조건 안 받겠다고 하면 이제 꽉 막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사건이 돼버린 거죠. 집권당 내부에서도.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땐 본의 아니게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 대표와는 회담을 하면서 소통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또 의정 문제를 이렇게 그 입장을 거기도 피력하면서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를 좀 틈을 더 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다라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건 결과론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긴밀하게 여러 가지 입장들을 조율하고 통일된 견해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대1로 말하자면 대치하게 되는 건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뭐 이간질을 해서 두 사람이 갈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바닥에 일반적 민심을 좀 전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민생 현장, 국민들의 실제 상황으로부터 훨씬 더 유리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저런 주장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또 민주당 의원들도 다들 이걸 너무 장기화되면 국민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우니 어떻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된다는 쪽의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때문에 이게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야 정치인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 유난 갈등이다 뭐 이런 표현하면서 이 미래에 어쨌든 유력 대선 후보와 현재 권력이 갈등을 빚는 것은 과거 사례를 보여서 너무나 당연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세요? 아니 이제 이해관계는 어차피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현 대통령의 성공적 임기 마무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당은 다음 집권 혹은 다음 선거에서 승리를 목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과거의 정당들은 그런 과정에서도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에 여러 가지 절충을 하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인 목표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두 개의 목표를 다 달성하기 위한 절충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의 집권 세력 내의 당정 갈등은
사실은 좀 초유의 일입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여과 없이 노출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니 과거에 그 김영수 아니 근데 이게 신조 부총장 얘기는 그건 거의 노골적인 정부를 노골적인 언사로 비난했어요. 어떤 얘기? 달나라에 사는 뭐 정부냐? 집권당의 당직자 고위 당직자가 야당 정치인들이 할 만한 그런 비판을 한다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만 나오면 바로 불편한 기색 뭐 이렇게 보도되는 것도 사실 이게 드문 일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지금 우상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상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함수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잘 보시면은 대통령 지지율의 객관적 수치가 뭐 낮아졌냐 높아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거든요. 그러면 정당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데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 있죠. 그러니까 집권 세력 안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지점을 용산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용산의 지지율, 과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당 지지율보다는 조금씩 높았어요. 아니면 동률이거나. 이 지표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거는 일 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이걸 공동운명체로서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대표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대통령 지지율 낮은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당 그러니까 여당 지지율보다 더 떨어지는 게 문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과거에 동반 하락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집권 좀 절반쯤을 좀 돌았는데 집권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거는 위험한 징표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통령이 아무래도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당의 길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 내용이죠.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서 보면 저는 총선 전과 크게 바뀐 느낌이 안 들어요. 내가 옳고 국민들이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지 나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 경제 나아지고 있고 의료개혁 지금 당장 고통스럽지만 안 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다 내가 하고 있는 대로 내가 옳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가겠다. 도와주세요. 뭐 이런 정도인데 저는 이념과 노선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국정 운영의 기조는 좀 바꿔줘서 대화와 타협, 절충의 과정으로 좀 가야만 집권 후반기가 나름대로 좀 편안해질 텐데 이제 집권 여당하고도 이렇게 다툼이 시작되면 도대체 누구의 지지를 바탕으로 그런 개혁 과제를 수행한단 말입니까? 개혁을 성공하려면 지지 기반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말씀은 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는가에 대한 태도 변화가 전혀 안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 차상병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한동훈 대표가 하자는 방안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근데 안 가는 디테일이 있다고 또 구체적인 법안의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사안을 집권 하반기 내내 2년간 계속 이거 갖고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대통령은 그걸 불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오늘 주장하신 대로 외압을 행사한 바 없고 전혀 문제가 없으면 특검에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적 큰 갈등 사안이 하나가 또 해결되는데 문제 없다고 그러면서 특검으로 또 안 가시겠다고 하니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좀.
지금 시중에 뭐 10월 위기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이나 10월과 11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2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런 거기에서 민주당 어떻게 보세요?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의원직 상실을 할 정도의 형량이 내려질 건지 아니면 무죄가 나올 건지 아직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가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와 그 일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후속 재판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 정치적 탄압으로 이미 규정을 해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설사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도 민주당의 지도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 형량 정도의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3심까지 가야 되니까. 예. 오히려 더 단결해가지고 투쟁할 것이다. 제가 볼 때 뭐 아무래도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만, 예. 저는 뭐 그렇게 크게 10월에 무슨 위기설로 말할 정도의 예. 그런 위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4.19 혁명 공로사회 회장 박훈입니다.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 거리 곳곳을 뜨겁게 달구고 천지를 흔들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독재 타도를 부르짖던 4.19 혁명의 목소리는 커다란 함성이 되어 민주주의의 힘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64년 전 외쳤던 자유, 민주, 정의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더욱 힘있는 민주주의 목소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Still love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2025년 약자 복지가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42%, 3년 연속 역대 최고로 인상되어 7만 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갑니다.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배우 주연영, 가수 추입니다. 와, 진짜 많네요.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요즘 센스 있는 사람 정말 많지 않아요? 여름철 실내 온도는 26도로 시원한 옷으로 더 쾌적하게, 안 쓰는 플러그 정리는 재빠르게, 문 닫고 냉방하는 세심함, 아 멋져. 이런 센스들이 모여 만드는 에너지 센스. 언제 어디서나 저 주연영 그리고 저 추와 함께해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민국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산림청이 주최하는 제15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에서 맞물림이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서영입니다. 저는 회색 도시에 녹색 바람을 불어넣는 도시숲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무더위에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도에서 7도 낮추어주고 미세먼지도 줄여줍니다.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이제 숲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숲과 함께라면 무더위도 거뜬하겠죠? 이 캠페인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는 산림청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 이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오늘 좀 기운이 나 보이세요. 기운이요? 예. 없어요? 기운 저는 뭐 평소에도 기운이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언제나 네. 기운이 빠져 보이죠. 언제나 기운이 넘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국정 브리핑입니다. 자, 조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보셨어요? 브리핑 겸 기자회견이죠. 네, 그죠? 그렇죠. 국정 브리핑은 두 번째고 기자회견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보니까 국정 브리핑에 41분간 연설하셨고요. 기자회견이 제가 보니까 1시간 23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회견 앞에 두 번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했을 때는 한 30여 분, 두 번째 했을 때는 70여 분 했는데 이번에 1시간 23분이니까 꽤 길게 했고 질문도 19개 받았고 사전 조율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비교적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4대 개혁, 노동연금 교육 의료계획하고 저출생 문제까지 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그 내용 맥락을 보면 그간의 노동개혁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의료개혁에 관련된 대통령의 소회나 감상, 느낌, 국민들에 대한 호소 이런 게 다 들어있었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과제에 대한 인식을 쭉 설명을 하셨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조금 더 자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이번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셨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빨리 보완을 할 뭐 그런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요. 저도 이제 뭐 이런 자리는 계속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대해서 직접 이제 답을 하고 대통령이 그러면서 사실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앞으로도 더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정 브리핑이 됐든 기자회견이 됐든 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성과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다만 그런 내용 중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소 내가 체감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경제가 많이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해외에서도 사실 우리 경제가 좀 블록버스터급의 그러한 어떤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칼럼도 뭐 나올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칼럼도 실제 나왔고 그런 이제 목소리도 있을 수 있는데 국민이 지금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의료 부분과 관련돼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이제 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힘주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의료개혁의 당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신 건 좋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현장에 사실 큰 문제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또 국민들이 실제 겪고 있는 그 상황하고는 거리감이 상당히 느껴지거든요. 제 주변에도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려다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실제로 있고 저도 사실 좀 이거는 응급실은 아닙니다만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뭐 사실은 8월 초에 이제 병원 예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11월 달에 오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사실은 겪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원이 좀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듯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면은 그건 또 여러 가지로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 이제 앞서서 그런 얘기는 했어요. 대통령이 좀 솔직하고 거침없고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거는 굉장히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문제 없다. 그거 우리가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이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의견이다. 그게 존중받고 그런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견이 노출되는 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죠. 건강한 관계로 가는 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양쪽 다 저는 제가 볼 때 아쉬워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내밀하게 조율하지 않고 먼저 메시지화 시킨 다음에 접근하는 방식은 사실은 정부 여당의 전통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이견이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대통령실과 당의 이견이 노출되었을 때. 그러니까 대개는 이런 경우에는 의견을 전달하고 내밀한 수기를 한 다음에 그게 가든 부든 하나의 안으로 나오는 게 좋았는데 왜 당은 이렇게 갔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의대 정원 문제, 의정 갈등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나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셨더라도 실제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에 대한 강한 신념과는 별개로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좀 더 애쓰는 모습을 보이면 어떤가. 이게 아무 문제 없다. 응급의료고 아무 문제 없다. 지금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버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조금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따뜻하게 더 애쓰시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대통령들과 당의 갈등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나은 대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이게 진행형이잖아요.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석 지금 어려운 문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좀 건강한 관계로 보고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예. 이게 답답한 게 저는 이견에 대해서 이견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평론가는 되게 이견을 좋아하죠.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이견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견이 노출돼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요거를 정치적으로 유능하게 처리하는 게 사실은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권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방식도 저는 사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었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나왔을 때 이 정권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를 훨씬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절대 내가 가진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 이런 입장은 아니다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료계가 어쨌든 입장을 모아오면은 그 입장에 따라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의료계가 그 입장 하나로 모아오는 걸 못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의료계가 입장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이 마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당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접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권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출구 전략을 만들기 위한 어떤 요소로서 이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물론 이제 대통령실이 그렇게 주장하진 않지만 언론의 해석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괘씸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도부와의 만찬 취소한 거 아니냐.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 제가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게 오늘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조선일보를 보니까
감정 싸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 대란이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 제목이 나와 있고 반대의 논조를 가지고 있는 한겨레 신문을 봐도 감정 싸움에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사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논조를 가진 신문이든 보수적인 논조를 가진 신문이든 이것은 감정 싸움인 것 같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이견이 노출된 것을 정치적으로 아주 무능하게 푸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전도 용산이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이견이 노출된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이걸 정치적으로 유능하게 다루는 방법을 아직까지 터득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좀 노출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뭐 이번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나는 한동훈 대표가 뭐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견이 없고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거에 플러스 알파로서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훨씬 더 현명하게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자, 요거를 딱 기억해 두시는 상태에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9월 1일에 있을 여야 대표회담입니다. 여야 대표회담 지금 뭐 여러 가지 곡절이 있는데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본의 아니게 아주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이거예요. 뭐냐면 의정 갈등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힘도 실어주면 민생 소통 이런 이미지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9월 1일에 예정돼 있는 여야 대표 회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에게 각각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여야 대표회담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대표되고 난 뒤에. 예.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취임 이후에 한 달 한 열흘 가까이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여야 관계에 강한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안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는 민생에 주력하면서 민생 관련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편으로서는 당내의 다양한 사람들, 당내외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치적인 내공을 쌓고 균형을 잡아가는 역할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여야 간에 대표회담을 통해서 채널을 열고 진심을 확인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게 여야 대표회담이 전혀 손해볼 내용이 아닙니다. 우선 전당대회 이후에 새롭게 자기가 애쓰고 있는 포용적 리더십, 한편으로는 협치, 또 한편으로는 민생에 신경 쓰는 모습,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에 대해서 완화 입장 이런 걸 내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 갈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키를 가지고 있고 또 두 가지 중요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변치 않은 강한 고집이랄까요? 노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서 지금 여야 간에 이견을 좁히고 있는 쟁점 법안들,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일부 합의를 이뤄내면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치 아젠다나 법률이나 메시지를 내면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부분에서는 민생 아젠다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는 정부나 여당에 대해서 공세를 펴는 그런 유리한 입지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났을 때 최소한의 합의만 이뤄낸다면 두 분은 다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남이 될 거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1분 30초. 항상 저는 시간 제한이 있군요. 네. 이재명 대표 죄송합니다.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차별이라 그러나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손해볼 게 없는 회담입니다. 이게 회담을 잘 해가지고 성과를 내면 성과를 내는 대로 그래도 그동안에 어떤 강경 일변도였는데 뭘 좀 하네 이런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성과가 나더라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 요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무위로 돌아가게 되면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적어 보십시오. 여당과 정권이 협의를 못 합니다. 이렇게 또 손가락질할 수 있는 거여서 어떤 경우에서든 좋은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지금 또 확실한 어떤 쐐기를 박는
요인이 나타난 게 지금 의정 갈등 요 문제 푸는 요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환경이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과를 내면 좋은 거지만 약간의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 성과를 낸 이후에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성과를 낸 걸 가지고 사실은 용산하고 또 협의를 해서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날이 의정 갈등 이 사안으로 본 것처럼 용산하고 잘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한 번 더 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잘 넘겼다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의 확실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성장 정치력의 어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 이런 것들이 되는 거여서 한 번 더의 어떤 이 시험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킹콩 입맛 도는 킹콩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킹콩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킹콩 부대찌개. 압도적 보수인하, 총보수 연 0.0099%, 코덱스 미국 S&P 500TR. 이것은 코덱스의 도전이자 미국 ETF 투자의 새로운 기회.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합성 총보수 연 0.0798% 및 거래 수수료 발생 가능.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필독. 확실히 계절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즘이죠. 습한 거는 확실히 덜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실감되는 요즘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오는 가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저녁 5시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